change your life forever, and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that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t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 ever have to pay. I'm amazed when you say it's me you live for. You know that when I'm holding you, you're right where you belong. And my love, I can't help but smile with wonder when you tell me all I've done for you, 'cause I've known all along that I owe you.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 ever have to pay, 'cause I owe you. How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 take away,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 ever have to pay.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복덕입니다. 오늘 그 음악은요, 제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정한 곡입니다. 나의 현재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돌아보면은 참 면역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면역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면역을 높여야 된다. 면역이 있어야지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 면역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면역 체계와 면역 종류, 자가 면역 질환들, 면역 결핍 질환들, 면역 저하의 원인 증상, 면역에 좋은 영양소, 면역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살고 있어서 이 질병과 싸우려면은 방어 능력이 있는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는데, 이 면역이란 무엇인지, 면역이란 이뮤니티라고 하죠. 면역이란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공격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거나, 또 병원체가 침입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면역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선 면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면역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시스템 중에서 병원성 위생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갖추어진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평소 혈액 속에서 온몸을 돌던 면역 세포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서는 면역 세포들이 대식세포와 호중구, 자연살해 세포 등이다. 이들은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정보를 얻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 이처럼 병원체의 침입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선천면역 혹은 자연면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몸엔 또 다른 면역 시스템이 있다. 나뭇가지들이 붙은 듯한 모양으로 수지상 세포로 불리는 면역 세포는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면역 기관인 림프절로 이동해 그곳에 모여 있는 면역 세포들에게 전달하는데, 헬퍼 T세포라는 이름의 림프구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병원체의 정보를 받은 헬퍼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B세포에게 공격 무기인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킬러 T세포도 활성화시킨다. 이를 B세포와 킬러 T세포는 특정한 침입자들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킬러 T세포는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고 B세포는 미사일 같은 항체를 발사한다. 이처럼 면역세포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면역 반응을 후천면역 혹은 적응면역이라고 말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선천면역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이다. 우리 몸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라는 두 가지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감염이 일단 되면 선천면역반이 먼저 바로 움직입니다. 근데 적응면역반은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선천면역 반응은 한 초기에, 감염의 초기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사건이라면 감염의 사건인 거죠. 하지만 후천면역은 좀 늦게 발동을 걸긴 하지만 결국은 증식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후천면역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해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는 정말로 놀라운 그 면역 체계가 있어서 항상 24시간 이 가동되고 있는 이물질에 대한 그 감시를 하고 처리하는 이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는 보면은 쉽게 그 바이러스 침입을 감기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그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그 콧물, 재채기, 고열,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몸이 감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증거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 나쁜 바이러스 세균을 내보내려고 그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재채기를 하고 내보내려고 이런 사인을 보내죠. 또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콧물로 흘려내보내고, 또 그 세균과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서 그 바이러스를 내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나쁜 증상이라고 생각하여서 초기에 감기가 걸려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재채기, 기침, 콧물 같은 이런 증상들을 없애려고 그 약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런 약들을 먹게 되면 이 감기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우리는 약에 대한 굉장한 의존력이 강한 그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보면은 살짝 머리만 아파도 두통약 달라 하고, 살짝 배가 좀 아플 해도 배 아픈 약 달라 하고, 이렇게 많은 약들을 먹고 있어요. 이런 약들이 우리의 그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싸우기 위해서 열도 내고, 또 이러한 고열, 또 재채기도 내고 콧물도 내고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병원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그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걸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지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스스로 저항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은 24시간 동안 가동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을 이기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제 금방 동영상에도 봤듯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면역 시스템도 있고 후천적으로 또 얻어지는 면역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온은 36.5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도만 낮아져도 우리의 면역력은 30%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기가 걸리게 되면 열이 나오는 것이 몸의 체온을 올려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병용군을 퇴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들이 발생합니다. 또 체온이 오르면 그 부교감 신경이 심장 박동수나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해서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려고 이러한 반응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면역체계는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이렇게 방어선이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이러한 병용군들이 있습니다. 곰팡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기생충, 바이러스, 이런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공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1차 방어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방어력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다음 편에 보면은요.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1차 방어선에는 여기 보면은 기계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방어벽이. 그게 뭐냐면 피부와 점막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강력한 우리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그 방어벽이 무너져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화상입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들은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피부 점막에서 1차 기계적으로 장벽을 치면서 바이러스를 막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장벽으로는 눈물과 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눈물을 내보내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죠. 또 유산에 있는 강한 산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는 그 콧물이나 재채기, 우리가 콧물을 흘리고 싶다, 재채기를 하고 싶다 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방어 시스템으로, 면역 반응 시스템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2차 방어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어적에는 여기에 나와 있죠. 식세포라든지 또 염증이라든지 발열, 그 다음에 방어 단백질, 자연 살해 세포, 림프그루지한 모든 면역세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방어력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또 공격을 차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2차 방어력에서 짚고 넘어갈 게 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증은 한번 살펴보면요. 염증은 2차 방어선에서 나타나는 유해한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 중에 하나로 면역세포가 혈관 염증 매개체들에 관여하는 보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에 의한 매개되는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염증의 목적이 있어요. 뭐든지 목적이 있죠. 그 염증의 목적은 세포가 손상되면은 그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상처 부위에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면서 다시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 물질로는 그 병원체들, 또 손상된 세포, 또 자극 물질, 위험 신호 등등이 있는데 염증 자체를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체에 필요한 방어 체계로 보아야 되는데요. 또 다른 것은요. 이 염증의 결과로 조직의 손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염증이죠. 그래서 염증의 징후로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처나 어떤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스웰링이라 하는데 부종이 생깁니다. 이 부종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조직 사이로 이런 물질들, 액체들이 빠져나오면서 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은 상처 주위에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이렇게 퍼지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쫄리면서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발열이 또 열이 나는데요. 그것은 안쪽 깊은 곳에 그 혈액이 안 좋은 물질들이 흘러내보내기 위해서 열을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염증이 있으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리다, 손끝이 따끔거리다, 저리는 것도 통증의 양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좁아진 모세혈관, 그 심장과 가장 먼 부위가 발끝, 손끝이고 이 머리 부분인데, 이 좁아진 혈관에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가면서 나온 그 현상들이 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에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 하면서 애를 쓰면서 혈액을 내보내는 그러한 그 현상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냥 우리 다리가 저리지, 손발이 저리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또 큰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저리다든지 애리다든지 이런 것도 통증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통증은 그 붓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서 상처가 붓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고 나면 이제 염증의 마지막 단계로 그 염증이 생겨서 방어력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차적인 방어의 염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2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3차 방어선이 나섭니다. 그래서 3차 방어선에는 헬퍼 T세포와 B세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헬퍼 T세포는 직접적으로 그 바이러스와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어떤 병원군이 침입했는지를 인식하고 알아서 이걸 분석해서 B세포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어떠한 질병, 어떠한 병원군이 들어왔으니 대비해라고 신호를 보내면, 이 B세포에서는 이 항체와 항원은 병원체를 말하고 항체는 싸우는 무기를 말하는데, 이거는 열쇠와 자물쇠처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균에 대한 항체가 맞아야지만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병원균이 들어가니 이에 대한 무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T세포가 B세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B세포는 강력한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사일같이 강력하게 그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이렇게 우리 몸의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면역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면역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비특이적으로 즉시 반응하는 거, 선천 면역이죠. 선천 면역에는 피부나 점액 조직, 위산, 혈액에 존재하는 보채,细菌 작용하는 대식세포와 백혈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는 저희 아들을 좀 아이가 좀 커서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상처 부위 때문에 그 항생제를 씁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역할로 그 모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유도 저는 초유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속 감기라든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감기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아과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그 소아과 원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는 정상분만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제가 제왕절개 했습니다. 그랬는데 초유나 모유는 먹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혀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그 원장님 말씀이 그러면 당신은 빵점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구나, 그때 제가 좀 알았는데요. 이 선천 면역은 이 DNA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난 그 면역을 말합니다. 그 후천 면역은 우리가 어떠한 감염이나 질병을 앓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그 항체가 생기죠. 이 후천 면역이 들어가는데, 또 예방 접종 같은 거. 다시 말하면 병원체가 들어올 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데, 후천 면역계는 림프계약과 헬퍼 T세포와 B세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후천 면역을 좀 살펴보자면요. 아까 질병을
앓고 날 때 획득한 면역, 이 능동 면역이죠. 또 수동 면역은 아까 모유로부터 우리가 항체를 받거나 태반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 면역이 후천 면역 중에 자연 면역 중에 수동 면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이 약화된 그 항원을 넣어준 게 예방 접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그 코로나 1차, 2차, 3차 이렇게 접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방 접종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항원과 항체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게 면역에 작용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됩니다. 변이가 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의 항체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또 걸리고 또 3번씩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경우는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금 또 재차 발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유적인 면역에서 수동형은 그 건강한 사람의 면역 혈청을 주사로 획득하는 그런 면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 중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무엇이냐? 자가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요. 이 자가 면역은 여기 옆에 도표가 있는데 항체가 있습니다. 어떠한 병원군에 그 항체가 있으면 이 항체가 정상적인 항체는 세균과 이물질을 파괴하는데 이 항체가 쓰이는데 이 항체가 잘못 반응하여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이 항체가 자기의 세포를 파괴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면역으로 나타난 질병이죠. 즉 정상적인 화학물질과 신체의 일부 세포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잘못 반응하여 면역 반응이 실수한 것으로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여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그 자가 면역의 그 증상들을 보면은 가장 각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갑상선이라든지 췌장, 부신 등 또 내분비, 적혈구, 결합, 피부, 근육, 관절, 면역세포들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이 자가 면역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 발병 그 연령을 보면은요. 20에서 50세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종류로는 100여 가지가 돼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4배가 많습니다. 또 이 원인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질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질병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가 면역도 여기 그 병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 면역이 걸릴 확률이 높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흡연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죠.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4배가 많습니다. 또 약물 요인이 있죠. 항생제, 항암제. 이 항생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7일 이상 안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생제는 정상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증과 수술한 이후에 항생제를 써야 되지만 오랫동안 쓰면은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생제도 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면은 만성 피로라든지 미열, 탈모, 피부질환, 안구 증상, 또 수면 장애, 관절과 근육 이상 등 체중 변화, 우울증, 감각 이상이라든지 기억력 감퇴, 식욕 변화, 소화 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좀 자가 면역이 아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병력을 채취하고 신체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치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종류와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약물 치료로는 스테로이드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이러한 약들을 장기간 쓰게 되면은 부작용을 많이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하고 면역 결핍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굉장히 많죠. 면역 결핍이 돼서 생긴 질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뇌에 생기면 다발성 경화증이 생깁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뇌와 신체 다른 부위 간의 소통이 장애가 일으켜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신성 혼방성 누프병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과 관절통, 피부 발진, 장기 손상까지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죠.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갑상선을 표적으로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한다든지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누마티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누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누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 통증, 잠재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아주 전신적으로 퍼져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또 셀리악병이 있습니다. 이건 글루텐 섭취에서 소장에 영향을 미쳐서 영양분 흡수 장애를 유발하는 병이죠. 또 건선 있죠. 건선은 피부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 세포가 빠르게 축적되고 붉고 비늘 모양의 피치가 생기는 게 건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장기 손상이나 기능 장애 이런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합병증을 지연시키고 또 예방하는데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면역 결핍 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그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처음에는 수포가 나타나지 않아요. 3, 4일 이후에 수포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통증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갈비뼈 밑에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가니까 거기에는 그 저녁에 당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니까 혹시 뭐 부딪혔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엑스레이 찍고 뭐 특별한 거 없다고 가라 그랬대요. 가라 그러고 집에 있었는데 3, 4일 후에 수포가 생기면서 보니까 대상포진이었더라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초기에 그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3, 4일 전에부터 그 신경을 따라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을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딘가에 염증으로 대상포진 증상이 아니나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띠를 띠면서 수포가 생깁니다. 이 수포가 나타나고 나서는 신경을 침투하여서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은 곳에 생겨요. 눈 속에도 생기고 귀 속에도 생기고 머리에도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이 신경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초기에 발견해서 강력한 이 치료요법을 해야지만 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수막염이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그 뇌와 뇌 조직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수막염인데요.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그 감기처럼 열이나 두통, 오한이 나다가 갑자기 그 38도 이상의 고열이 납니다. 그러면 뇌수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모세기관지염은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이것 또한 초기에는 감기처럼 그냥 열이 좀 나거나 숨이 가쁜 정도의 증상이 있다가 이게 갑자기 콧물, 코가 막히면서 재채기, 미열 등으로 연결되면서 갑자기 쌕쌕 하는 소리 나죠. 소음소리가 나면은 이 모세기관지염이죠. 이런 것들이 그 면역 결핍 질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는 누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 누마티스 관절염하고 그 퇴행성 관절염이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이 관절이라는 것은요. 먼저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개 이상의 뼈가 서로 이어져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관절의 구조를 보면은 그 연골인대, 관절액, 관절낭, 힘줄, 근육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관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절, 또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사진에 이제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절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거는 활막의 관절의 그 활막의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그 연골이 손상이 되고 또 관절이 파괴되어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관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초래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노화나 스포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서 생긴 건데요. 대부분 보면 이거 나이는 45세 이상,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발견되는데 저도 병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좀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나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원장님이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좀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하니까 굉장히 우울했는데 그 퇴행성 관절염 손가락이 왔어요. 발가락하고. 그래서 그 관절염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병원에서 그 스탬프를 찍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팠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 먹으면 제가 위가 약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먹다가 너무 아플 때는 먹었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쓰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손가락 발가락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PM을 먹다가 이것도 손가락 발가락도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게 염증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한 PM을 그 복용한 지 섭취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게 완벽하게 치유됐다고 지금 손가락 발가락이 아프지 않거든요. 이렇게 변형도 많이 좋아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은 연골이 닳아서 찢어져서 발견된다. 이건 좀 나이가 있고 이럴 때 발견된 건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보면은 관절에 염증이 두 가지다. 관절에 염증이지만 염증이 있고 부종이 있고 또 압통이 있습니다. 변형이 초래하죠. 그다음에 아침에 강직화 이게 뻣뻣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와 결절이 생기는데요. 이 전신적으로 초래되는 이 질병인데 일단은 그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약 25만 명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증상이 완치되지 않고 악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이 반복적인 것이 60%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치된 후에 또 악화되는 경우가 20%에 해당되고요. 악화되었다가 완화된 것은 10%밖에 안 되고 발병이 된 후 악화만 계속된 것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리적인 원인을 보면은 이 정확하게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후천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염증으로 초래돼서 하는데 이 손가락을 보면은 특징이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을 보면은요, 이 손가락 이 중간 부위, 이 부위에 나타난 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손가락 끝부분에 나타난 게 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그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릅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발가락은 망치 발가락이라든지 갈퀴 발가락 등 기형이 나타나고 또 평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 도표를 다시 보자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의 면역체 이상을 일으켜서 발생한 것으로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만성 염증을 초래하면서 전신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노화나 스포츠 손상, 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죠. 주로 나타나는 연령도 다르죠. 또 자가면역 질환, 가족력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죠.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나 가족력도 사고 비만 등으로
그러니까 부위는 누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사이에 생기고 주로 퇴행성은 무릎 관절이나 어깨, 손가락은 끈 부분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누마티스는 대칭으로 일어나지만 퇴행성은 비대칭으로 일어난다. 또 증상은 이렇게 이제 적어져 있고요. 누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사용할수록 아파요. 또 휴식을 좀 안 쓰면 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증상은 이게 방사선 치료, 혈액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퇴행성 관절염도 신체 검사라든지 방사선 검사로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요법 등등이 있죠. 아까 이건 도포를 봤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의 그 신호를 좀 보면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를 보면 면역력이 떨어졌다, 면역력이 낮아졌다. 이럴 때는 첫 번째는 피로가 계속됩니다. 잠을 한 평소처럼 6시간, 8시간 자고 일상생활도 비슷하게 하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거는 면역이 저하됐거나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감기가 자주 걸려요. 똑같이 무슨 일을 같이 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몸이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 또 자주 걸리고 또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얼굴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눈다랗기가 자주 난다든지 이러면 면역이 떨어진 상태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해도 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스턴트를 자주 먹으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그렇게 돼서 염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정상의 경우에는 염증 초기에 세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염증이 피부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면역이 떨어진 상태면 피부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몸에서 미열이 납니다. 정상적인 37도가 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0.5도가 높아지면 몸에서 미열이 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2, 3회 이 미열이 난다. 그런다면은 내 몸속에 어딘가 염증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거되지 못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해진 면역세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기라든지 또 이전에 코로나를 겪었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피 속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지금도 잔재된 약화된 그런 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영양이 부족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꾸. 그래서 또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다시 코로나가 걸리다든지 다시 또 감기가 걸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입안이 자주 얼고 물집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입 주위에 좁쌀만한 물집, 이게 단순 포진이라고 하는데 이 단순 포진에 의해서 염증이 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또 과로하게 너무 피로가 쌓였다. 그러면 입 주위가 잘 헐고 수포가 잘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심해져요. 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수면이 부족하게 생기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잘 생깁니다. 또 일곱 번째는 잦은 배탈과 설사가 잘 일어나는데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비율은 85대 15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해균이 증가되게 되면 면역세포가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70% 이상이 장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증가시키려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데 들어있죠. 유산균은
유산균에 함께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8번째는 대상포진이 자주 걸립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죠. 그래서 아까 그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것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대표적인 질병이 대상포진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주 많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암 환자들이 암이 걸리기 전에 이 대상포진을 앓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강력한 신호가 이 대상포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의 관리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면역이 떨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면역에 관련된 질환들을 우리가 아까 그 질환의 진단 치료 방법 같은 건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단과 치료 나오죠. 종류에 대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증상 보존하고 병 발생 기전을 치료하는 건데, 약물 치료로는 아까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면역 억제제, 장기 복용 시 이런 것들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영양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섭취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데 쓰려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는 영양이 이 음식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PM을 막 시작했을 때 제 지인의 그 아드님이 그 식품 영양학과를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달 됐을까 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정말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이런 말들을 했는데, 제가 초기에는 그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없다고 하지 했는데, 이제 PM을 섭취하면서 제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또 이게 밴드 방송을 듣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먹을 것이 많다고 먹는 것이 풍요로운 시기지만 영양소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양이, 옛날에는 영양 실조로 병이 오고 영양 실조로 생명이 잃었다면 지금은 영양의 불균형이죠.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 영양소가 균등하게 섭취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고 절대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이 영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에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그 7가지 영양소가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영양소가 비타민 A, C, E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데 강력한 영양제죠. 또 2번째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 영양소죠. 또 3번째는 비타민 A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비타민 E도 역시 면역력 높이는데 영양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비타민의 일종으로, 엽산은 뇌신경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세포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력에 필요한 영양소죠. 또 셀레늄이 나옵니다. 이 셀레늄은 그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면서 비타민 E보다 더 큰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면역 영양제입니다. 또 아연도 있죠. 아연은 면역력을 올리기보다는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면역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도 잘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또 오메가3도 여기 나와 있는데, 오메가3는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착한 지방으로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염증을 발생을 억제하면서 백혈구의 기능을 완화하게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오메가3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백혈구 세포에 영향을 주는 염증 해소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칼, 이러한 것들이 그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비타민 C, D, 아연,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셀레늄, 오메가3, 프로폴리스, 비타민 A, 비타민 E 10가지 영양소. 이 이외에도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영양소를 10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 우리가 이 어떤 그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놔두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또 몸의 체온을 올려야 된다. 기초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 6배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아이를 제왕절개해서 병원에 한 5일 정도 입원했는데 제가 6월 달에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조언을 했지만 저는 그게 와닿지 않아서 내가 건강한데 하면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또 급기야는 퇴원해서 와가지고 제가 목욕탕에 가서 냉탕 물에 앉았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오니까 그때부터 몸이 부으면서 쑥쑥쑥 애리면서 아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을 쐬는 손목 발목이 아프면서 이게 굉장히 큰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병원 생활하면서도 여름에도 저 때문에 에어컨도 틀지 못했고 다른 간호사들이 시리니까 선풍기도 못 틀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온열 치료가 좋다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온열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치료였는데 그 온열기가 이렇게 동그란 주걱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이것을 시린 부분에 이게 손목이라든지 발등 같은 데 대니까 다른 데는 전혀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거기다 대니까 이 살갗이 타는 듯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 온열 치료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속에 냉기가 들어가서 그러니 이거를 빼내야 되고 그때 제가 제 기초 체온을 재보니까 35.5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서 거기서 그분이 기초 체온을 1도를 올리면 이게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이 부분이 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초 체온 1도 올리는 법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도록 PM 제품에 액티바이저가 이게 있었어요. 기초 체온을 4주만 먹어도 1.5도 상승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액티바이저를 처음 먹었을 때 제가 가장 안 좋은 부분들, 이 차가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빨개지면서 여기가 찌릿찌릿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치료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한 건 굉장히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차가우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니까 염증이 독소가 쌓이면서 염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질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한 식습관, 수면 유지, 수분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아주 못 먹어도 최소량을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 충분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력은요, 깊은 밤, 고요한 시간,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현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시끄럽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부족해요.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개인 유생, 손 씻기. 이 손 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8번 정도. 그래서 병원에 가면 손 씻기 6단계 그림들이 있어요. 이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병원에 근무할 때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 씻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체크하게 됐어요. 화장실 갔다 나왔다 손 씻었는지, 병실 들어갔다가 환자 만지기 전에 혈압 재기 전에 이런 걸 다 손 씻기를 체크를 하게 되죠.
이래서 이 손 씻기 습관만 잘해도 이 개인 유성이 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여기서 적당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이게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가 되면서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관리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매일 3,000개에서 5,000개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면 다 암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 면역력 때문에 우리가 이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감기나 대상포진 때만 이 질병에만 면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면역 관리가 중요하는데 이 면역 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소가 충분해야지만 이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이 액티바이저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염증이 옵니다. 염증이 오면 질병에 노출되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하면서 혈관 청소를 하는 액티바이저는 강력한 면역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호모시스테는 우리 몸의 그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면도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죠. 염증이 일으키면 면역력이 다 떨어지죠. 질병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체온을 상승을 해서 면역력을 항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티바이저는 마시는 상속을 해서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제수제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면역 전문 제품으로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를 보호한다는 제수제는 엄청난 면역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보면 제수제 항산화제가 득분 들어있고 여기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력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상처 치유를 하고 하는데 강력한 이 항산화 물질이 이 제수제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니스토레이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아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셀레늄 이거 비타민 D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수제 니스토레이트에 들어있습니다. 이 니스토레이트의 어원은 세포 재생과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니스토레이트에 보면은 아연도 많이 들어있죠. 셀레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혈전 생성을 억제시키고 항노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니스토레이트에 이렇게 셀레늄도 들어있지만 아까 그 셀레늄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지금 암 환자들이 이 주사로 맞는 셀레늄 주사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비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셀레늄을 이렇게 간편하게 지금 먹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파워 칵테일은 정말로 이거는 영양의 그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워 칵테일에 보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파워 칵테일의 그 효능을 보니까요. 56가지의 과일, 야채, 허브, 강황, 해조류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B군 8가지와 함께 강력한 면역 제품인 비타민 A, C, E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효소가 다 들어있어요. 식이섬유 들어있죠. 유산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유산균의 먹이까지 함께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이 파워 칵테일은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냐면 락토누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모유 속에 있는 유산균으로서 위산이나 장에게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유산균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그건 배양을 한 유산균이기 때문에 위산하고 장에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유산균을 먹고 있어도
우리나라가 아직 대장암이 많은 원인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남편이 평생 지금까지 장염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장염약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병원도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장염으로 약을 타다가 먹죠. 근데 약을 한 3번, 3일 먹다가 놔두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PM을 섭취한 지 한 6개월 돼서야 알았어요. 제 남편이 병원에 안 간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집 청소를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장염약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그 후로 안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이 장염이 좋아졌을까 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파워 칵테일을 다시 공부해 보니까 이 안에는 이 해답이 나와 있었어요. 유산균하고 유산균의 먹이, 장에게도 위산에도 죽지 않는 락토바시리스 모유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졌고 면역이 좋아지니까 또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잡아주는 완제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포를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면역력 정상 기능에 도움을 준다. 노화도 질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장 건강에 탁월한 제품이 이 파워 칵테일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 내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을 하루에 한두 잔이면 우리의 면역을 잡아줄 수 있는 완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오메가3는요, 보자면 이 오메가3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간장대사를 거치지 않는 수용성 오메가3라고 독일에 최초로 발명됐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용성은요, 간에서 담즙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으면 수용소가 돼야지만 흡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십이조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나와서 이게 작용을 해서 수용성한 물질을 만들어서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율도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PM은 이 오메가3를 수용성화 시켰어요. 수용성. 그래서 바로 먹으면 혈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 효능을 보니까 심장질환에 아주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마티스 관절 염증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가 부족하면요,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감기, 잔병 치료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관절 통증, 머리카락도 부석부석 된다, 우울증. 이게 우리가 몸에 질병이 들면요, 정신과 마음도 질병이 듭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죠. 그래서 우울증 이런 것들도 생긴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그 외에도 제품이 엄청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 섭취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양소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영양 밸런스가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 호르몬 밸런스가 맞춤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할수록 병균을 밀어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면역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 면역력 증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양소가 물만 만나면 한 잔에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PM은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PM을 섭취한 후에부터 많은 질병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맞춤형 건강 솔루션 이 PM으로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과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2024년 크리스마스는 베를린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m I the only one to see it coming? We
and taste the rain. But if we're standing still now, it'll be too late. If you pray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ce in your life. If you pray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ce in your life. Are we taking more than we can give? Celebrating like there's no risk. It's a this. We're watching the clouds changing shapes. Wait for the storm and taste the rain. But if we're standing still now, it'll be too late. If you pray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ce in your life. If you pray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ce in your life. We fade, the sky's turning gray. Would you leave us behind? We'll take a leap of faith. Still see college is the same. Do you see us shine? If you prayed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ce in your life. So if you pray for a change, you better